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중학교 2학년 세계사 시험 범위 한번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로 신항로 개척이라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신항로가 뭐냐고 얘기하게 되면 새로운 바닷길이라 생각하네. 새로운 바닷길. 왜 갑자기 새로운 바닷길을 개척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있는데 바로 배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배경. 자, 우선 제일 첫 번째로 유럽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양한 전설과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이 나와 있는데, 동방견문록은 동양에 대해서 설명해준 하나의 재미있는 책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책을 보면서 동방은 재밌겠구나. 동방이란 건 동양, 그래서 아시아 쪽을 말합니다. 십자군 전쟁으로 또한 동방무역이 활발해져서 향료라든가 비단 같은 동방의 물건들이 유럽에 전해지니까 동방에 재미난 물건들이 많네 라고 생각하게 된 거고, 유럽 사람들의 관심도 더 커지게 되었죠. 자, 거기다 이슬람과 이탈리아 상인들, 얘네들은 어디였냐면 당시에 여기 있는 이 지중해, 그림이 잘 안 보이긴 한데 여기에 있는 이 정도 라인에서 원래는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를 중간에 딱 막아버렸단 말이야. 막아서 갈 수가 없다 보니 이제 어떻게 하냐면 다른 길로 빙빙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가서, 자, 이런 상인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동방의 물품을 독점했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직접 동방과 교역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항로를 찾게 되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뭐가 된다? 바로 배경이 된다. 자, 거기다 그냥 배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이런 생각을 가졌을 때 또한 똑같은 기술도 필요해요. 지리학, 그래서 땅에 관련된 학문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학문, 그리고 배를 만들 수 있는 기술, 그리고 더 멀리 갈 수 있는 방향을 나타내는 나침반 등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훨씬 더 신항로의 개척이 활기를 띠게 됩니다. 그럼 어느 나라 갔냐라고 하게 되면 여기 화면에 있는 것처럼 가장 대표적으로는 포르투갈이라는 나라하고 바로 에스파냐라고 하는 국가예요. 왜 얘네가 가장 먼저냐면 요 이쪽에 있는 지중해 지역으로 가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실제로는 요 아래로 돌아가면서 이제 실제로 아시아와 아마 소통을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포르투갈이 가장 먼저여서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아래로 아프리카를 빙글빙글 돌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가겠죠. 실제 성공합니다. 이렇게 갔다가 빙글빙글 돌아서 인도까지 도착을 합니다. 에스파냐는 뭐라 생각하냐면 오히려 서쪽으로 가다 보면 언젠가 지구를 한 바퀴 빙 돌아가지고 이제 아까 말한 아시아를 도착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뭐 둘 다 어찌 됐든 간에 이 두 방식은 나름의 성과를 거두게 돼요. 다 보게 되면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가장 먼저 개척에 앞섰는데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가는 동쪽 항로를 개척하는데 가장 먼저 힘을 썼고 에스파냐 같은 경우에는 콜럼버스를 통해서 대서양으로 돌아가는 서쪽 항로를 개척한 게 특징입니다. 뭐 마젤란 등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방식 등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게 되었다. 자, 그러면 새로운 항로를 개척한 게 도대체 뭔 의미가 있냐 하게 되면 유럽에 아주 큰 변화들을 가져오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중해란 바다를 대신해서 대서양이 무역의 중심지로 떠오르게 됩니다. 밑에 한번 지도를 좀 보게 되면 이게 안 나타나 있는데 당시에 요 바다가 지중해란 바다예요. 이 지중해란 바다가 이제 더 이상 중점이 되지 못하게 되고 누가 중심이 되면 바로 이 대서양이 중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 과정 속에서 또한 여기 있는 원래 이탈리아라든가 오스만 제국 같은 예전에 힘이 잘 나갔던 그 친구들은 쇠퇴하게 되었고 점차적으로 대서양에 가까웠던 포르투갈과 에스파냐 같은 친구들이 번영이라는 것은 전성기를 유지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들은 경쟁적으로 이제 진출해서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을 있는 식민지를 찾게 되죠. 식민지. 자, 넘어가서 대서양에 물어보면 유럽과 아메리카, 아프리카에 있는 삼각무역의 형태로 발전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삼각무역이 무슨 소리냐면 여기 있는 유럽이 있고 그리고 아메리카 있고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이어가는 유럽과 아메리카, 아프리카에 있는 삼각무역이라서 사실 실제 물건을 보게 되면 뭐 모직물이라든가 은설탕, 뭐 무기, 일용품, 노예산화 등 수많은 것들이 서로 트라이앵글처럼 만들어서 삼각형 형태가 됐다 해서 이거를 삼각무역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런 거에서 가장 큰 변화가 담배라든가 감자, 옥수수, 카카오 등이 전해되면서 수많은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또한 노예 등도 들어오면서 많은 변화가 나타나죠. 또한 유럽에서는 아메리카 대륙부터 많은 양의 금과 은, 요 두 가지 나중에 절대 황정을 일으키는 큰 아이템이 되는데
어찌됐든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수많은 사람 물건을 사고 싶어하는 욕구도 커지게 되고 물가도 크게 오르면서 가격 혁명 이런 이게 뭐 나쁜 거예요 생각하시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상업이 발달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유럽은 상업과 제조업이 크게 발전하게 되면서 거기에 금융제도에서 물건을 사고 싶은데 당장 돈이 없으면 뭐 빚을 낸다든가 하는 어음이라는 개념도 사용하게 되고 유럽 경제 성장에 더 많은 상공업자들이 자본도 축적하면서 뭐라고 하니 근대 자본주의의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할 때 여기는 1번도 내용을 잘 살펴보면서 어떻게 변화하는가 다시 한번 공부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모든 게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여기서 피해를 받은 쪽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아메리카 대륙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다양한 여러 가지 수준 높은 문명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문명들이 안타깝지만 여기 있는 에스파냐라든가 아니면 포르투갈의 정복자들에 의해서 크게 이제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정복만 당한 게 아니라 거기는 문명도 다 파괴가 되기 시작했어요. 에스파냐 사람들 같은 여기 내용들 한번 여러분이 한번 쓱 읽어보면 되는데 아마 개인적으로 선생님께서 수업을 자세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메리카 같은 원주민들은 여기서 천연두라든가 홍역 등에 있는 전염병 때문에 실제로 인구가 크게 감소해서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거의 70%에서 80% 가까이가 사망했다 할 정도로 아주 심각했던 병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물건, 예를 들면 바나나를 생산한다, 초콜릿을 생산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라틴 아메리카 경제에 아직까지도 큰 문제점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도 있고 또한 더 문제가 됐던 것은 자신들의 노동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하면 안 되는데 노예를 동원하는 노예무역 등도 있게 되면서 유럽의 노예 상인들은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사와가지고 아메리카에 끌고 가게 되고 아메리카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끌고 가게 되면서 쉽게 말하면 서로가 돌아가면서 약간 인구가 이상하게 되고 약간 경제도 불균형이 바뀌었다. 그래서 나중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흑인 노예들이 많이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는데 이런 게 있나 보다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상식 정도로 봐주면 될 것 같고 자 넘어가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돈이 늘어났어요. 이 돈을 어떻게 컨트롤하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나타나는데 이때 예전에는 이제 원래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야. 이 십자군 전쟁에서 수많은 영주라든가 아니면 귀족 등이 몰락을 하게 되면서 이때 떠올랐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왕이에요. 이 왕이라는 사람들이 누구랑 손을 잡냐면 바로 돈을 많이 벌었던 상공업자하고 손을 잡으면서 이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게 되는 절대 왕정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 한번 볼게요. 유럽에서는 중앙집권적인 통일 국가가 등장하면서 국왕이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절대 왕정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절대 왕정에서 왕들은 뭐라고 하냐면 왕의 권력은 왕권은 신이 내려준 것이므로 절대 복종해야 된다는 왕권 신술. 좀 약간 요새 표현은 가스라이팅인데 어쨌든 왕의 권리는 신에게부터 받았다라고 여기 밑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치론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러한 명령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관료제라든가 아니면 언제든 자기 말을 동원할 수 있는 상비군 등을 만들게 되면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이 표 중요하니까 잘 봐두세요. 그래서 왕권 신수설이라는 이론, 그리고 경제 정책, 그리고 관료제, 상비군. 관료제라고 하는 사실 해석이 좀 어렵긴 한데 관료제라는 것은 관리 체계 같은 걸 말해요. 그래서 이제 딱딱딱 자기 명령에 따라서 상하 질서로 만들어진 하나의 위계 질서 같은 국가 조직을 관료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 모든 것들은 정치를 굴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위에 썼지만 바로 이 친구예요. 돈. 그러다 보니까 관료제라든가 상비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대 군주는 막대한 비용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데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예전보다 뭐 세금을 왕창 걷으면 제일 좋지만 이 세금을 효율적으로 걷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정비하면서 수출을 장려하고 관세를 높여서 수입을 줄이는 중상주의 정책이라는 것을 실시하게 되는데 좀 쉽게 표현하면 남의 물건은 최대한 적게 사고 내 물건은 왕창 파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친구한테 볼펜 한 자루 같은 거 사는 것도 절대 사지 않고 대신 내 물건을 당근 같은 데 엄청 많이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들이는 것을 중상주의 정책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 내용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씩 좀 보게 되면 절대 왕정은 국가가 부강하게 만들어서 국가가 경제활동을 간섭하고 통제하는 정책을 중상주의라고 합니다.
또한 절대 군주라고 아까 말했던 사람들은 부라고 하는 돈의 총량은 항상 일정하다고 봤기 때문에 금과 은이라고 한 이 두 가지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힘을 씁니다. 또한 한 번 금과 돈이 들어왔다. 금과 은이 나가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단속하기도 해요. 근데 금과 은이 실제로 열심히 캔다 하더라도 생산량이 너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이 금과 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늘려서 나머지 액수만큼은 금과 은을 얻는 방식을 취하면서 어떻게는 돈을 계속 조금씩 굴려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돈을 굴리기 쉽지 않다 보니 어떻게 하냐면 가장 만만했던 친구는 누구냐면 시장과 원료 공급지를 확보할 수 있는 해외 식민지를 만들어서 얘네를 나쁘게 말하면 쥐어짭니다. 이 방식으로 중상주의란 것이 발전하게 됩니다. 자,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이때 왕들은 되게 화려한 삶들을 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자, 그래서 아까 말한 해외 팽창과 식민지 건설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력을 늘리게 됩니다. 자, 절대군주들은 어쨌든 아까 말했던 돈이 중요하니까 요 돈을 제일 할 수 있는 특히 이 사람들 상인과 말이 꼬이네. 상인과 공업, 그러니까 상공 시민계층에게 활동을 보호해주는 대가로 국가의 운영에 필요한 돈을 받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힘이 강하게 됐다. 이 사람들은 나중에 시민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대왕정이 성립하면서 예전에 중세 유럽에 있었던 이 봉건제라고 하는 개념이 점차적으로 쇠퇴하게 되고 아까 말했던 상공업자들, 상공시민계층은 근대 시민사회의 형성에 바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힘은 점차적으로 빠지게 되고 특권상이라든가 상인 수공업자들의 힘이 점차 강해지는 것이 바로 절대왕정의 특징들이다. 자, 서유럽의 절대왕정과 여기 동유럽의 절대왕정이 나와 있는데 지도를 좀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이렇게 그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한 이 정도쯤 내가 이제 빗금을 긋게 되면 요 왼쪽을 서유럽에 부르게 되고 이쪽을 동유럽에 부를게요. 일반적으로 유럽의 발달은 특히 이 친구가 가장 핵심입니다. 프랑스가 항상 가장 먼저예요. 대체적으로는 이 프랑스라든가 아니면 에스파냐, 오스트리아, 영국 이런 국가들의 힘이 상당히 강했고 실질적으로 좀 유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친구들의 힘이 너무 셌기 때문에 얘를 견제하기 위해서 에스파냐나 오스트리아, 영국이라든가 수많은 국가들이 오래 견제하는 형태로 많이 보면 될 것 같고 동유럽은 그 당시에 상당히 낙후된 좀 구린 지역이었다 생각하는 걸 깔면서 내용을 들으면 이해가 될 겁니다. 서유럽에서 가장 먼저 절대왕정을 이룬 국가는 에스파냐예요. 에스파냐, 스페인. 근데 왜 스페인이 아니면 이 스페인이 그 당시 때 아메리카라든가 수많은 지역에서 들어오는 바로 금과 은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오면서 펠리페 이 사람이 상당히 많은 돈을 가지게 되고 주변에 있는 네덜란드 여러 국가들을 지배하면서 큰 대제국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는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당시에 지지 않는 군대, 무적함대라고 이름 부르는데 아마 에스파냐는 아르마다라고 할 거예요. 아르마다. 여담이지만 이제 스페인 옛날 축구팀의 힘이 되게 셌는데 그래서 축구팀의 별명을 아르마다라고 부르긴 합니다. 어쨌든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하기도 하면서 상당히 강력한 힘을 가졌던 게 에스파냐였어요. 이 에스파냐가 워낙 초반에 힘이 세서 힘을 가지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그 불만을 가졌다고 하나? 사실 질투를 했던 국가인데 바로 누구냐면 요 섬나라 영국이었어요. 영국 같은 경우에 이 엘리자베스는 사실 할 말이 많긴 한데 시간 관계상 조금 짧게만 말하게 되면 이 엘리자베스는 사실 여왕으로서 처음에는 약간 정치력에 대해서 의심을 받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상당히 정치를 잘하게 되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했던 여왕이었어요. 45년 동안.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이 이 여자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수많은 에스파냐나 프랑스나 오스트리아 수많은 귀족들이 청혼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영국과 결혼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모든 제안을 뿌리치고 절대적인 권력을 유지했던 여왕인데 이 여자가 왜 유명했냐면 에스파냐의 무적함대를 드디어 물리치면서 해상권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이 바다의 탕야라고 했던 이 친구들을 박살내버리게 되고 영국이 이때 떠오르게 돼요. 이 과정에서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도 하고 모직물 같은 공업들, 모직물의 터록 같은 거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발달시키면서 크게 힘이 강력해지기도 하고 당시에는 동인도 회사라고 해서 인도 쪽에다가 이제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아시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려고 시도하기도 합니다. 자, 넘어가서
프랑스에서 어떤 변화가 있으면 프랑스는 어디까지나 가장 유럽에서 잘 나가고 힘이 셌던 국가예요. 그래서 프랑스의 특히 이 남자 루이 14세는 당시에 재무장관, 돈에 관련된 장관이에요. 이 사람이 콜베르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사람을 등용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라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하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중상주의를 제대로 펼친 왕이 바로 루이 14세이자 프랑스예요. 그래서 아까 방금 앞에 페이지에 봤던 요 표도 사실 어찌게 보면 되면 거의 프랑스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돌아와서 어쨌든 여기에는 이 남자는 관료제와 상비군을 정비하고 스스로를 태양왕이라고 칭하긴 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자기의 화려했던 궁전인 베르사유 궁전 등을 만들면서 나 너무 잘 나가. 실제로 당시 여러 가지 썰이 많은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음식과 문화와 특히 여기 있는 궁전에서의 모든 문화는 다 프랑스 거에서 가져왔다 생각할 정도로 화려한 문화를 가졌던 게 바로 프랑스였다. 자, 서유럽의 국왕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귀족이라는 성직자 권한을 장악하였고 점차 시민계층을 자신의 지지 기반을 삼았던 게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유럽은. 자, 이렇게 서유럽은 따뜻하게 아주 신나게 잘 나가고 있는 반면에 동유럽은 안 그래요. 동유럽 아까 말했던 요 지도에 있는 요 추운 지방의 친구들, 특히 러시아라든가 아니면 프로이센 여기 좀 안 나와 있는데 이 친구들 여기까지 이 두 친구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동유럽은 상대적으로 도시와 상공의 발달이 늦어서 상공 시민계층이 따로 있지는 않았다고요. 많이 있지는 않았어요. 자, 이러한 과정에서 17세기 중엽에 러시아라든가 프로이센 이 두 개의 국가가 점차적으로 뛰어나게 발전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빠르게 깨달았다 해서 이 사람들을 계몽군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러시아의 왕이었던 표트르 대제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다른 나라 국가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얼지 않는 바다인 발트해를 확보하기도 하고 상트페테부르크라고 하는 신도시, 지금은 따지면 신도시에 것을 만들긴 합니다. 특히 재미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에 아마 여기 있는 수염이 있었는데 이 수염을 서양 쪽에 있는 프랑스라든가 이제 다른 나라들은 안 기르고 하다 보니까 이걸 깎아버리자 해서 서쪽에 있는 나라들, 우리는 유럽이 다 서쪽 똑같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더 서쪽에 있던 프랑스나 영국을 닮아보자면서 긴 수염을 자르라고 명령하기도 합니다. 러시아는 그래서 표트르 대제는 서유럽의 문화를 제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프로이센이라고, 이 프로이센이 사실 여러분 되게 어려운데 조금 심화 버전을 얘기하게 되면 옛날에 이 프로이센 누구였냐면 혹시 이걸 기억날지 몰라요. 중프랑크라든가 아니면 동프랑크라는 국가 있었는데 특히 동프랑크라고 있어요. 이 동프랑크. 이 친구들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신성 로마 제국이 되는데 이 신성 로마 제국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수많은 수백 개의 국가를 다 쪼개지다가 그 조그마한 쪼개진 국가 중에 가장 힘이 셌던 친구가 프로이센이 되고 이 프로이센 나중에 누가 되냐면 얘네가 중심이 돼서 독일이 됩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유럽에서 센 국가 중 하나죠. 뭐 어찌됐든 이 프로이센이라고 하는 이 국가의 아까 왕이다 프리드리 2세는 아까 말했던 이 지역도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구린 구역이다 보니까 국가 제일의 신분을 끊으면서 수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을 만들기도 하고 전쟁도 벌이면서 실제로 많은 지지를 받았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내용 자체를 잘 정리해서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17세기와 18세기 유럽의 문화인데 사실 문화 파트를 평소에 자주 강조하지 않지만 그래도 예전과는 좀 다른 여러 가지 방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좀 더 간단하게나마 설명해 볼게요. 르네상스라고 한 이 시기 이후에 점차적으로 과학이란 것이 발달하게 되는데 우리가 예전에 중세라든가 예전 시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과학적 사고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과학이라든가 이성적인 사고가 발달하게 되면서 훨씬 더 큰 성과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요 사람 아이작 뉴턴이에요. 사과가 떨어진 걸 보면서 중력을 이해했던 남자. 그래서 이 사람 이후부터 훨씬 더 많은 수학이라든가 과학에 대한 것들이 많이 발달하게 되고 이것을 과학혁명이라고 불릴 정도로 획기적인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과학혁명의 이 자체는 세상을 좀 더 합리적으로 바라보는 과학적 사고방식을 확립하는데 그 기회에서 뭔가 예전에 미신이라든가 신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A는 B고 B는 C고 C는 D다 이런 식의 나름대로 논리를 갖추면서 사고방식 자체도 훨씬 더 이성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과학적 사고방식이 발달하면 뭐가 되냐면 바로 철학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
사실 철학과 자세히 너무 머리 아프니까 간단하게 보게 되면 데카르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근대 철학의 기초를 마련했고 또한 로크라는 사람도 저항할 권리가 있다 주장했는데 이런 사람들의 기본을 다 깔고 나서 만들어진 사상이 뭐냐면 이게 중요해요. 근대 철학을 토대로 해서 인간의 이성에 의한 진보를 믿는 계몽 사상을 인간의 이성에 의한 진보를 믿는 것을 계몽 사상이라고 합니다. 내가 말해도 말이 어렵단 말이야. 인간의 이성,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사람은 나아질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전보다 100년 전보다는 100년 후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질 거고 200년, 300년 뒤에는 더 좋은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계몽 사상인데 이 계몽 사상들은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 글도 한번 읽어보면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무지, 멍청하거나 미신, 뭔가 확실하게 과학적 사고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을 타파라는 것은 무시하거나 이제 더 이상 하지 말고 불합리한 제도라든가 전통의 개혁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전 시대에 있는 뭔가 낡아 빠지거나 좋지 않은 악습 같은 거를 바꿔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 뭐 그렇다고 해서 다 민주적인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했던 뭐 구리거나 나쁜 제도들은 바꾸려고 했던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주장들은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인 기반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이제 신학로 개척과 절대왕정 그리고 이제 계몽사상까지 들어갔고 이 모든 거를 바탕으로 해서 원래 아까 말했던 절대왕정 시기가 이제 바뀌고 뭐 어떤 세상으로 가게 되면 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바로 국민국가로 가는 시대로 가게 되는데 국민들이 중심이 예전에는 절대왕정은 특정한 왕이 모든 걸 중심으로 했다면 이제 시민들 다수의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 이걸로 점차 바뀌어가는 과정. 그래서 뭐가 일어나냐면 이 사이에 바로 수많은 혁명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혁명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혁명. 자, 영국 혁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용을 자세히 들으면 좀 깊지만 여러분 간단하게 보게 되면 16세기와 17세기 이후에 영국에서는 젠틀이라고 하는 약간 농촌의 지도층, 그래서 농촌에 좀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시민 계급들이 성장하고 있었고 이 사람들은 특히 어떤 걸 많이 믿었냐면 예전에 이제 기독교 정확히 말하면 이제 크리스찬 안에서도 돈을 버는 행위를 긍정적으로 말했던 칼뱅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만들었던 파가 청교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데 영국에 거주하고 있던 칼뱅파 신도를 말합니다. 칼뱅파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독교 안에서도 돈을 열심히 버는 것 자체를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쪽인데 영국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청교도 말고 원래 기본적으로 영국엔 특이하게도 국교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라가 중심으로 만들었던 하나의 종교 형태인데 사실 얘네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사실 얘네를 그 구교와 신교 그 어딘가 사이에 있는 애매한 친구인데 청교도 같은 경우는 완전 신교 쪽이거든. 그래서 여기는 국교회하고 청교도는 사이가 썩 좋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자세히 하면 머리 아프니까 어쨌든 다른 종교 스타일이었다 정도만 보면 되는데 당시에 원래 엘리자베스 1세라고 하는 원래 그 여왕 있잖아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죽고 나서 좀 지울게. 엘리자베스 1세는 원래 이제 튜터 왕조라고 하는데 이 왕조에서 더 이상 자손이 없게 되고 이제는 스튜어트 왕조라고 하는 그점이네. 쉽게 말하면 핏줄이 좀 바뀌어요. 핏줄이 바뀌게 됐는데 얘네는 원래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영국의 위쪽에 있는 지역에서 이제 사람을 데려와서 왕을 삼게 되는데 문제가 됐던 것은 엘리자베스는 완전 빛과 영광의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등장했던 제임스 1세라든가 찰스 1세는 썩 그렇게 정치를 잘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청교도를 탄압하고 또한 의회의 권리들을 무시하기 시작하니까 점차 머리를 굴리고 똑똑해졌던 의회 입장에서는 왜 쟤는 저딴 식으로 정치를 하게 되면서 어떻게 하냐면 의회의 승인 없이는 세금을 함부로 거둘 수 없다라고 이제 저항을 하게 되고 이 내용을 담은 권리청원이라는 종이를 왕에게 바치게 돼요. 왕은 그 당시 찰스 1세였는데 머리를 나처럼 이제 글적글적거리면서 이 무슨 왕인데 무슨 이상 말 같지도 않은 것도 내고 있으면서 승질을 냈지만 그래도 어쨌든 승인한 척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의회를 원래 소집해가지고 앞으로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할 거냐, 어떤 식으로 나라를 이끌어 갈 거냐 원래 이렇게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귀찮은 거야. 하기 싫어. 그래서 의회를 아예 소집하지 않아요.
소집하지 않고 자기 혼자 하는 정치를 전제 정치라고 합니다. 이걸 잘했으면 상관이 없어. 근데 잘 못했거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여러 가지 내분도 생기고 여러 가지 다양한 갈등이 생기면서 의회가 반발한 청교도를 중심한 의회파하고 원래 왕을 사랑했던 국왕을파는 왕당파 사이에서 내전이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서 청교도를 이끌었던 그 남자 이름은 크로멘이라는 사람이래. 크로멘, 올리버 크로멘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제 상당히 큰 능력을 가지고 이제 왕당파를 격파한 다음에 찰스 1세를 정치를 그지같이 했다고 해서 찰스를 똑같이 처형해버리고, 특이한 건 좀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공화정이라는 것을 수립하게 됩니다. 공화정이 뭐냐면 왕이 없는 나라를 말해요. 자, 크로멘이 가서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쳤습니다. 와, 청교도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되게 능력 있고 훌륭한 국가를 만들겠다 했는데, 이 사람이 조금 특이해요. 청교도의 아까 크로멘은 좋게 말하면 되게 독실한 기독교 신자고, 나쁘게 말하면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청교도 윤리를 앞세워서 약간 사람들의 사랑하는 노래 같은 거 만드는 것도 교회의 노래 아니니까 안 돼. 뭔가 사람들이 뭔가 연극이나 드라마 같은 것도 다 안 되고, 무조건 하느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야기만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질려했던 것 같아요. 약간 미친 사람이 아닐까 하면서. 자, 독재 정치를 실시하면서 자기도 독재하면서 항해법이라는 건 뭐냐면 좀 어려운데, 여기 밑에 있으니까, 영국과 영국의 식민지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의 수송은 영국이라든가 상품 생산권의 선박을 이용해 규정한 법이다. 야, 말이 진짜 어려워. 이게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옆에 한 그림을 그려볼게요. 당시에 영국이라는 국가가 있다 치고, 예를 들면 아메리카라고 하는, 여기서 감자를 가져온다 치는데, 원래는 영국과 아메리카 직접 교역을 하면 제일 좋겠지만, 얘네 중간에서 누가 많이 껴 있었냐면 보통 중간에 상인이었던 네덜란드 친구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친구들이 중간에서 물건 사서 파는, 약간 중간에 수수료 같은 거를 많이 벌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얘네 친구들이 여기서 돈을 많이 버니까 영국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영국이 네덜란드나 수많은 국가한테 우리가 다 직접으로 직거래할 거니까 함부로 중간에 끼어들지 마, 수수료 떼먹지 마라고 하니까, 요것 때문에 여러 가지 사실 갈등이 발생하게 되고, 실제 영국과 네덜란드가 전쟁도 벌여요. 여기서 영국이 승리해가지고 이제 네덜란드 힘이 빠지게 되는데, 너무 복잡한 얘기니까 내가 말한 걸 다 기억할 필요까지 없으니 어쨌든 항해법이라고 해서 영국에서 만든 물건이라든가 그 상품 생산국에 만든 국가들을 거기에서만 선박을 이용으로 만든 규정한 법인데, 이런 게 그냥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의 정치가 시간이 지나서 아까 말했던 청교도의 모든 윤리를 통해서만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면 좋아하는 뭐 아이돌 가수의 노래 같은 것도 못 듣는 거죠. 소위 말하는 그 자극적인 TV도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크로멜이 빠이빠이 하는 순간부터 다시 왕정으로 돌아가서 공화정이었다가 다시 왕정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찰스 2세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눈치를 봐가면서 정치를 했는데, 문제는 그 사람의 다음 사람이었던 제임스 2세였어요. 제임스 2세는 똑같이 마치 자기의 예전에 있는 자기 친척처럼 의회를 무시하면서 자기 멋대로 정치를 강화합니다. 누구랑 비슷하냐? 찰스 1세랑 비슷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 당시의 의회에서는 얘는 진짜 안 되겠다 했는데, 문제는 다음 사람은 누구 할 사람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찾다가 당시에 제임스 2세의 딸이었던 메리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 근데 메리가 이미 시집을 가가지고 이제 네덜란드 쪽에 있는 윌리엄이라고 하는 귀족과 살고 있었는데, 둘을 데려와서 왕으로 세우면 좋겠다 해가지고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전달하니까 당시 제임스 2세는 이게 너무 충격이 받았는지 자기는 그 자리에 바로 포기해버리고, 아무도 피를 흘리지 않았다 해서 명예혁명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사실 이 명예혁명 자체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다음 문장들이에요. 의회가 이제 제대로에 대해 한번 도장을 찍은 거야. 뭐라 하냐면, 권리청원에서 제가 원했던 제대로 내용을 못 받았어요. 왜냐면 권리청원은 승인했지만 의회를 소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뭐라고 하냐면, 권리장전을 제대로 한번 해주세요 라면서 밑에 있는 글을 제시합니다. 국왕은 의회의 동의 없이 안 됩니다. 의회의 승인 없이 안 됩니다. 의회의 동의 없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거를 누굴 통해라? 의회를 통해서만 해라.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왕이 뭔가 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손발에 다 잘라버린 거여서 왕은 그냥 상징적인 역할만 하시고요. 모든 권력이라든 정치는 다 누가 한다?
의회가 하겠다라는 하나의 약간 권리 포기 선언서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말했던 메리하고 윌리엄이 도장을 쾅 찍게 되면서 영국에서는 더 이상 절대 왕정이라고 부르지 않고 의회라는 것을 중심으로 한 입헌군주제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입헌군주제가 뭐냐면, 자 옆에 지우고 나온 것처럼 군주가 헌법에서 정한 제한된 권력,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도 어디까지나 똑같이 법에 의해서 통제를 받습니다. 이걸 통제를 받지만 어쨌든 왕은 존재는 한다. 그렇지만 제한된 법에 의해서 통제받는다. 이게 바로 입헌군주제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영국에서는 아직까지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숨을 돌려서 미국으로 할게요. 자, 아까 시기적으로 좀 잘 봐야 되는데, 보게 되면 연도는 잘 내가 원래 내거나 할 생각 없지만 시기적 이때는 뭐라면 17세기라고 합니다. 1600년에서 1699년까지. 자, 시기를 보게 되면 이제 여기는 넘어가서 18세기가 돼요. 그러니까 1700년대 이후부터인데, 정확하게 18세기부터 19세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두 개의 사건은 18세기예요. 그리고 두 개의 사건은 19세기에 해당하는데, 그래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했던 영국보다 거의 100년 뒤의 사건들입니다. 좀 다른데, 당시에 이 미국의 변화는 뭐냐면, 원래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완전히 독립을 하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17세기부터 많은 영국 사람들은 정치적인 종교적인 탄압, 이게 무슨 말이야? 아까 말했던 17세기에 아까 수많은 청교도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영국에서 못 살겠다 하면서 이제 새로운 세상을 찾아가다가 이 미국이라는 땅으로 흘러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아메리카 이주를 하게 됐는데, 대서양 연안 가까운 지역에다가 13개의 식민지를 만들어서, 이걸 다 13개 자르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서 알아서 독자적으로 의회를 구성하고 자유와 자치를 누립니다. 물론 영국의 지배 밑에 있긴 했는데 알아서 그냥 살고 있었어요. 여기까지 하면 참 아름다운 세상이었을 텐데, 프랑스와의 전쟁으로 돈이 없어진 영국이란 이 친구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중요한 정책, 중상주의 정책을 펼치게 되면서 식민지에게도 쥐어짜야 될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당시에 만만했던 이 식민지 지역에다가 뭐라고 하냐면, 너네가 모든 물건에다 도장을 찍고 세금을 내라고는 인지세라는 것을 부과하려고 하는데, 식민지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우린 정치에 제대로 참여도 하는데 왜 우리에게 세금 내면서 저항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이 저항 어디까지 가냐면, 당시 영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했던 음료가 뭐냐면 바로 티예요. 차예요. 이 차를 마시는 데에서 이제 차에다가 과중한 세금을 매기니까 이럴 거면 안 마시시오 하면서 다 엎어버렸던 사건, 보스턴 차 사건에 의해서 영국과 식민지인들 사이가 아주 크게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제 항구를 봉쇄하는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식민지에 있던 그나마 그들의 대표들은 뭐라 하냐면, 우리끼리 한번 얘기를 해보자. 대륙회의를 열어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해서 대표자가 영국에게 항의를 하려고 가는데, 요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당시 영국 안에 있었던 정확히는 식민지 안에 있었던 영국 군대가 있었고, 식민지에 그냥 원래 군대가 있는데 서로 한번 빵야하면 싸우게 되면서 더 이상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고 독립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원래 제대로 승리하는 건 거의 불가능했어요. 근데 조지 워싱턴의 영웅적인 사람과 함께 이 사람을 총사령관 임명하고 그들이 이제 말하는 가장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글을 발표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은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독립선언문이라는 걸 발표하게 됩니다. 독립선언문 내용을 자세하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와 영도에서는 천부 인권이라는 권리도 가지고 있다. 또한 생명권, 자유권, 행복 추구권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정부를 만들었고, 또한 정부는 정당한 권력을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동의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사람들의 동의를 해야지만 만들어질 수 있고, 이 목적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를 수립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저항권까지 해서, 내가 말은 빨리 하고 있는데 평등권, 천부인권, 생명권, 자유권, 행복주의권, 그리고 저항권까지, 이 많은 내용들을 한 번에 이 글에다가 압축을 한 거예요. 명문이에요. 잘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선언문을 발표하게 되고 식민지 군대가 똘똘 뭉쳐서 싸우게 되는데,
당연히 게임이 안 돼요, 초반에는. 그래서 막 도망다니고 여러 가지 해프닝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지 워싱턴의 활약, 그리고 플러스는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누구보다 아메리카를 사랑했던 이 프랑스가 엄청나게 큰 도움을 주게 되면서 역전하게 되고 나중에는 식민지 군대가 독립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독립 연도는 1783년이다. 아직 300년도 안 된 국가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엄청나게 큰 여러 가지 중요한 가치를 가집니다. 뭐냐면 최초의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이 있는데, 우선은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 연방제라는 개념이 있어요. 연방제란 뭐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쪼개져 있다면 수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주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주는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뭐 경기도, 강원도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거의 하나의 독립된 나라 같은 개념이어서 너무 광범위한 자치를 허용해 주는데, 다만 통합적인 연방정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 같은 게, 예를 들면 입법이라든가 과세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외교 같은, 뭐 트럼프 같은 중요한 일들을 할 때는 연방의회가 있고요, 정부가 있고요. 나머지는 각 주에서 알아서 굴러가서 연방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특징으로 하는 헌법을 제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의 개념과 좀 달라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헌법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밝히면서 삼권 분립이라는 이 원칙을 제대로 규정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권을 해서 서로가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든 거고, 그래서 이 제도를 나중에 우리나라도 그대로 가져오죠. 조지 워싱턴이 그 당시에 처음으로 대통령이라는 개념을 만듭니다. 대통령.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이제 나라의 대표자가 되었는데, 물론 아이러니하게도 초반엔 자기가 왕으로 착각하긴 했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개념이 수많은 여러 국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리고 드디어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국, 민주주의 왕이 없는 국가인 미국이라는 나라가 수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혁명은 프랑스라든가 수많은 다른 나라의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자, 이러고 나서 교과서는 되게 짧게 나와 있으니까 마치 바로 다음 해 정도로 헷갈릴 수 있는데, 실제는 거의 100년 뒤의 사건이거든요, 이 뒤에는. 자, 어쨌든 100년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7, 80년 정도 되는데, 어쨌든 미국은 점차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원래 이 정도에 있는 영토에서 왼쪽으로 확대해서 실제로 여기 있는 파란색의 땅은 나폴레옹으로부터 구입한 땅이고, 여기 나머지 지역들은 전쟁을 통해서 하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미국이란 큰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고, 여기 그림엔 잘려 있는데 실제 이 위쪽에는 알래스카라는 땅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합치게 되면 거대한 미국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크게 자원과 영토가 늘어나면서 경제 성장을 이루어 가는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교과서의 자료가 좀 짧게 나와서 헷갈릴 수 있는데, 남부와 북부의 갈등이 심해졌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갑작스럽게 남부와 갈등이 왜 심해졌냐 하게 되면 그냥 나온 건 아니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디까지나 점차적으로 왼쪽으로 성장한 국가에서, 그래서 각 지역들이 원래 다 여러 다양한 주가 있는데, 이 친구들은 여기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에게 편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역에 있는, 예를 들면 텍사스라는 이 주도 나중에 미국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이 주를 가운데 살짝 그어가지고 실제로 이 위의 지역을 북부라고 불렀고 아래 지역을 남부라고 불렀었는데, 여기에 스타일이 좀 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자 편입을 할 때쯤에 어떤 문제냐면, 이 북부 지역은 당시에 영국이랑 가깝다 보니까 수많은 이제 다양한 물건들을 사고 팔 때 특히 공업이 많이 발달했던 지역이었고, 남부 같은 경우에는 농업이 많이 발달했는데 정확하게는 목화라고 하는 우리가 옷에 쓰는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많이 발달시켰던 국가예요. 지도가 지적을 다시 좀 지우고 다시 합시다. 자, 어쨌든 여기는 가운데 싹 그어가지고 서로가 북부와 남부로 갈등이 있었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된 건 뭐냐면 바로 노예 문제였어요. 그래서 좀 더 긋게 되면 노예를 이용해서 목화를 재배하는 대농자 경영이 있었고, 북부에서는 임금노예라는 공업이 발달했었는데, 노예제라는 이 부분이 핵심이 되면서 이 노예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남부에서는 노예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북부에서는 노예가 필요 없다. 그래서 이 노예에 대해서 위에는 안 돼, 여기는 돼. 이렇게 갈등이 있었는데, 당시에 북부를 대표했던 링컨이라고 하는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당시 노예제 유지를 바랬던 남부 여러 주가 연방을 아예 탈퇴해요. 나 따로 놀래 하면서 아예 독립을 해야 되니까, 당시 링컨은 어떤 입장이냐면,
노예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 된 나라라는 게 더 중요했던 입장이었어. 그래서 절대 너네는 연방을 탈퇴하지 마라고 경고를 했는데 탈퇴를 해버리니까 할 수 없이 둘이 서로 사이가 더 심각하게 나빠지게 되고 나중에 남부가 공격을 하게 되면서 남북 전쟁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미국의 가장 처음이자 제일 컸던 제대로 된 내전이었어요. 전쟁 초기에는 남부가 나름대로 유리하긴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북부가 더욱더 힘이 세지게 되고 노예 해방 선언을 통해서 여론의 지지가 바뀌게 되면서 점차 승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이거 사실 교과서에서 조금 조심스러우긴 한데 TMI 같은 얘기겠지만 원래는 이 노예 해방 선언을 딱 하는 순간 북부 지역에서 노예 해방이 된 사람들은 없어요. 뭔 소리냐? 이미 노예가 없거든. 그러니까 남부 지역에는 이 사람들 대상으로 타겟을 통해서 말을 한 건데 극적인 초반에 효과는 없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노예 해방선을 통해서 수많은 여기 노예들이 북부로 넘어가가지고 링컨을 도와주거나 해서 분위기가 역전되었다는 썰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남북전쟁은 북부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자, 이 전쟁을 계기로 해서 더 이상 미국에서 분열은 없다 하게 되고 미국은 하나 된 나라라는 것을 매우 많이 강조하게 돼요. 자, 미국은 빠른 속도로 군인을 단합을 하게 되고 1869년 개통된 대륙 횡단 철도라든가 또한 수많은 다른 나라들 철도를 만들 때 실제 중국 사람들을 많이 데려와서 이제 공업을 발전시키다 보니까 여기 왼쪽에 있는 뭐 캘리포니아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그런 지역도 다 중국인 도시였어요. 어쨌든 이민의 증가를 통해서 노동력이 점차적으로 크게 발전해서 토대를 마련하게 되고 나중에는 최대의 공업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프랑스입니다. 와, 녹화를 지금 벌써 40분째 하고 있는데 목이 나갈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이제 계속 영상을 찍어보다 보니까 힘든데 여담이긴 하지만 저번 주 금요일날 영상 찍어봤었는데 그때 핸드폰이 뻑이 나버리면서 영상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왜 다시 찍고 있는지 약간 현타가 오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이것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프랑스 혁명. 자, 영국, 미국, 그리고 프랑스로 이어지는 과정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나름의 스노우볼링, 약간 눈덩이 효과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면 영국이 처음에 청교동맹 일어날 때 영국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넘어와서 미국의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고 미국에 있던 독립선언문이라는 글 자체가 또한 미국을 도와줬던 프랑스가 폭망해버리면서 프랑스 혁명을 이어가는, 그래서 역사는 단절된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표현하면 되게 좋은데 사실 우리가 이걸 초보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역사를 처음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사건은 하나씩 뭔가 분절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공부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우선 돌아가서 우선 프랑스라는 나라를 좀 보게 되면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강하고 절대적인 힘이 강했던 국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점이 있었는데 18세기 프랑스에서는 절대 왕정과 불평등한 신분제가 있었어요. 이 불평등 신분제를 자세하게 나오는 게 아래에 글이 있으니까 글을 다시 봅시다. 이 피라미드 1신분과 2신분은 크게 구분할 필요 없어요. 여기는 그냥 특권층이라고 보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이 친구예요. 제3신분들. 자, 제3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특별하게 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 제3신분은 특권계층이 이해하지 않는 의무, 아마 그때 설명했죠? 세금이에요. 세금은 도맡아 하고 있는데 명예롭고 영리한 자리들은 다 누가 한다? 1신분과 2신분만 하고 있다. 제3신분은 우린 뭐라고 했냐? 그래서 짜증난다, 뭐 화가 난다 이런 글인데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보게 되면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제3신분은 국가재정 대부분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정치적 권리는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화가 난 친구가 있습니다. 영국을 따지면 젠트리 같은 친구들이고 나름대로 이제 시민계층을 유지하게 되는 나름의 능력 있는 특수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부르주아 또는 부르주아지라고 하는 이 친구들이 있었다고 해요. 부르주아지라고 해서 되게 있어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1신분에 2신분에 올라갈 수 있냐? 그거는 불가능하다. 어디까지나 핏줄은 극복할 수 없던 게 프랑스였고 자신들의 사회적인 지위에 맞는 권리를 요구하게 되면서 나중에 이것이 프랑스 혁명으로 이어가게 됩니다.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프랑스 하면 아까 말한 제3세계 신분이에요. 그래서 1신분, 2신분은 성직자와 귀족 그리고 많은 토지 소유하고 있는데 세금이 없어요.
자, 제3신분은 평민인데 세금 많아요. 그리고 정책 권리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빡이 쳤던 제3신분이 특히 그 중에서 공부 많이 했던 부르주아지 같은 사람들이 계몽사상과 미국 혁명의 영향을 받으면서 예전에 낡아빠진 제도, 그래서 프랑스 신분제라든가 이런 혁명 이전의 프랑스 사회를 무너뜨리고자 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사건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혁명의 시작. 루이 16세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프랑스가 미국한테 돈을 갖다 붓게 되고 여러 가지 돈이 없어서 국가전이 어려워지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국 신분의 3부회라는 것을 소집하게 됩니다. 이 3부회는 1신분, 2신분, 3신분 다 모여서 우리 다 같이 뭐 해결해 봅시다 하는 회의였는데, 어이없게도 여기서는 숫자 자체가 되게 불평등했어요. 1신분, 2신분이 숫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얘네가 훨씬 더 강력한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제3신분 친구들이 우리 인구수에 비례한 머릿수에 따른 투표를 하자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3신분이 나 이따구라고 하면 안 해, 때려쳐면서 새롭게 하려 해서 국민의회라는 것을 결성하게 되는데, 이 국민회를 결성할 때 테니스 코트에서 말했다 해서 테니스 코트에 서야게요. 근데 국왕이 국민회의 말을 듣지 않고 탄압하려 하니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옛날에 낡아빠진 제도의 상징물 같은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함으로써 프랑스 혁명이 시작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계기로 농촌에서는 귀족들이라든가 봉건 예전에 있던 귀족들에게 눌려있던 사람들이 분노에 차게 되면서 막 귀족들을 공격하게 되고 토지를 빼앗고 난리가 나니까 왕이 이제 달래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국민의회에게 너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니? 라고 물어봤더니 국민의회는 기존에 있던 낡아빠진 제도인 봉건제도 같은 걸 폐지를 선언하고, 또한 중요한 거 이거예요.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담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줄여서 인권선언인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인권선의 내용은 교과서 다다음 페이지 있습니다. 인권선은 여기 있는데,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다. 그리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항권이 있다. 그리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리고 뭐 대리점을 통해서 법의 제정을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모든 시민들은 가진다. 이런 거 있는데, 말은 빠르겠지만 이 모든 내용들은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토대로 했었고, 실제로 이것을 주장하게 되면서 프랑스는 큰 변화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루이 16세는 상당히 싫어했어요. 당연히 갑자기 어느 순간 제3신분에다가 똑같이 살아가는 말이 안 되니까. 어쨌든 국민회의는 점차 더 개혁을 하기 위해서 입헌군주제를 규정한 헌법을 제정하면서 루이 16세의 권력을 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회의를 해산시키고 새롭게 법을 만드는 입법의회가 소집되면서 1기가 끝나고 2기로 넘어간 거예요. 2기. 자, 넘어갔는데, 당시 이런 상황에 대해서 혁명이 점점 퍼지는 것을 두려워했던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주변 국가들이 프랑스에 하던 적당히 하면서 압박을 넣으니까 의법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들과 전쟁을 벌여요. 근데 전혀 준비되지 않은 전쟁이어서 물가는 오르고 식량이 부족하고 파리민들이 화가 나면서 쌍킬로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따구로 하지마 하면서 퇴위를 요구하게 되고 왕군을 습격하는 여러 가지 과격해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왕의 힘도 정지되고 입법의회는 말아먹게 되면서 국민공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1단계가 미안해. 1단계인가? 왜 이러냐, 발음이. 국민의회에서, 두 번째로 입법의회였어요. 그 다음에 국민공회로 가게 되는데, 초반엔 나름대로 약간 서로 젠틀하게 뭘 해보려 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과격화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공회 시기가 되게 되면, 국민공회는 뭐라고 하냐면 더 이상 입헌군주제 필요 없어. 우리는 왕이 없는 시대를 원해. 그래서 공화정인 것을 선포하게 되고, 로베스피에르를 비롯한 급진파의 주도로 루이 16세도 안녕 처형합니다. 보통선거제를 기초한 헌법도 만드는데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지만, 그리고 농민의 부담이 되는 봉건제 제도도 폐지하게 되고, 귀족의 토지와 구역을 모수하는 등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게 되는데, 사실 세상에서 갑작스럽게 모든 게 바뀌는 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학교에서 갑작스럽게 여러분에게 새로운 교육을 하겠다고 해서 입시제도라든가 학교 시험 등에서 다 바뀌게 되면 여러분들이 좋아할 친구도 있겠지. 어떤 친구들은 적응 안 된다, 힘들다 해서 거부하는 친구도 있을 거란 말이야. 실제로 거부하거나 부담을 갖거나 하지 말자고 말리는 사람도 어떻게 하냐면, 당시에 프랑스 혁명을 이끌었던 로베스피에르 이 남자는 공안위원회라고 하는 요 단체와 함께 혁명재판소란 두 가지를 가지고 혁명에 반대하는 사람도 어떻게 하냐면 처형하는, 엄청 무섭죠? 공포정치를 실시합니다. 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피는 피를 부른다는 말이 있거든.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점차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염증을 느끼고 지루하는 거 아니죠. 끔찍하고
괴롭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불만을 품게 되면서 나중에는 온건파라고 하는 과격파와 정반대가 되는 온건파가 로베스피에르를 처형하게 되면서 이 상황 자체는 끝나게 되고, 당시에 5명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끌어가는 총재정부란 것으로 가게 되는데, 넘어가서 총재정부. 문제는 얘네가 잘 못했다. 총재정부 시기에도 큰 혼란은 해결되지 못하고 주변 국가에 맞아가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때 나폴레옹이 쿠데타는 좋은 편은 아니라고 했어요. 쿠데타는 군사 반란입니다. 이걸 통해서 총재정부를 삭제시켜버리고 자기가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어떤 프랑스 혁명의 일단락은 끝나게 됩니다. 와, 내용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표를 뭐 달달달 외우라고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서 하나 정도 쓴다면 이 기획은 아까 말했던 국민공회라고만 기억하면 되고, 여러분들이 프랑스 혁명 사실 전문가가 될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다 달달 외우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는 국민공회 정도라든가 아니면 국민의회 아니면 산부의 소지 이렇게 과정들 중심되는 사건들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체크했던 국민의회, 국민공회를 위주로 공부하면 충분히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마지막에 있는 나폴레옹인데, 나폴레옹은 아까 말했던 총재정부를 무너뜨리고 자기가 이제 지도자가 되었어요. 나폴레옹 같은 경우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자기 자신을 통령이라 부르게 되고 제 첫 번째 통령이 취임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오히려 당시에 프랑스 사람들은 이 혼란스러웠던 상황을 다 정리했기 때문에 훌륭하다, 대단하다 해서 박수를 치고 오히려 좋아했던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프랑스가 너무나 힘이 세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프랑스, 이게 말이 좀 어려운 표현인데, 원래 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크다라는 한자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여기는 상대하다, 적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영국을 중심으로 했던 유럽 국가들이 나폴레옹의 지배에 대항하게, 대항이란 개념이에요. 그래서 대항하게 만든 군사 동맹인데, 얘네를 하나하나 다 격파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대단한 거야. 거기다가 국민교육제도를 도입하게 되면서 모든 권력을 자기가 가져가게 되고, 이런 모든 자유와 평등 내용을 담았던 시민사회 규범을 담은 나폴레옹 법전도 만들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크게 받게 됩니다.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하다는 걸 강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좋았는데 반전이죠.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나폴레옹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사실 국민투표라는 게 뭐 이게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아요. 당시에 뭐 조작이었단 말도 있는데, 어쨌든 황제에 즉위하면서 여기서부터 공화정이 아니라 재정으로 바뀌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나폴레옹의 호불호가 심하게 갈리게 됩니다. 당시 황제가 된 나폴레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국을 차례 정복하면서 상당한 권력과 힘을 누리긴 했었는데, 여기서 가장 방해가 됐던 친구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친구예요. 영국. 이 영국이 너무나 약간 자기를 트러블 하다 보니까 영국을 어떻게 하냐면 왕따를 시키는 것을 뭐냐면 대륙봉쇄는 써있는데, 이거를 대륙봉쇄령이라고 합니다. 영국을 금지시키는. 그런데 이때 러시아 친구들이 몰래 소통하다가 걸려버리게 되고 나폴레옹을 러시아 원정에 나서게 되는데, 원정이라는 것은 멀리 전쟁에 나가다는 뜻이에요. 근데 러시아의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완전히 말아먹게 되고, 아까 말했던 나머지에 있는 이 친구들이 전부 다 힘을 합쳐서 프랑스를 공격하면서 역전이 되고 프랑스가 망하게 되면서 나폴레옹도 똑같이 몰락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쨌든 결국 어떤 결과나 영향을 미쳤냐 하게 되면, 나폴레옹 어쨌든 이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지역을 정벌 하면서 프랑스 혁명의 이념이었던 자유와 평등, 자유주의가 확산되게 되는 큰 계기가 됐고, 나중에 이번 시험 끝나고 할 얘기이긴 하지만 프랑스 혁명의 정반대가 되는 약간 우리가 스프링을 눌렀다가 다시 튀어오르는 것처럼 짓누르게 해서 자유주의가 너무 뛰어오르니까, 야, 인간은 어디까지나 차이가 있어, 신분이 있어라고 예전처럼 돌아가려는 거에 대한 반발심이 더욱 튀어오르게 되면서 혁명이 나중에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건 나중에 할 얘기고, 어쨌든 자유주의가 확산되었고 나폴레옹의 지배에 대항하면서 오히려 민족끼리 똘똘 뭉치자고 하는 민족주의까지 자라게 되었다고 합니다. 와, 이제 드디어 다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거 핵심을 한 번 더 봅시다.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시대가 만든 프랑스에 남긴 유산 남아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결과냐, 또는 영향이냐, 또는 변화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는데, 우선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시대를 거치면서 프랑스는 뭐 어떻게 되냐면 국민국가가 만들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국민국가라는 건 뭐냐면 모두가 같이 동일한 민족 의식을 가지고 있고 국가 운영에 참여하는 형태인데, 기본적으로 프랑스는 이때 원래 되게 복잡했던 다양한 단위가 있는 것을 통일시켜버리고, 특히 나폴레옹 법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보장받게 됩니다. 거기다가 똑같은 최소한의 교육을 위해서 국민교육을 실시하게 되고, 언어 또한 통일하게 돼요. 이 과정 속에서 각자 옛날에는 뭐 부르고뉴 지방의 사람들, 아니면 뭐 파리 지역의 사람들, 뭐 마르세유 지역의 사람들, 이렇게 각자 지역에 따라 구분했다면, 이제는 하나의 다 같은 우리는 프랑스 사람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거예요. 다른 것과의 전쟁을 통해서도 또한 애국심이 만들어지면서 프랑스 사람들은 자신을 프랑스 국민으로 여기게 되는 계기가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국민을 아우르는 국민국가 형성되는데, 여전히 소수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했기 때문에 완전한 국민국가냐 하게 되면 아직은 물음표다라고 하는 게 이 글의 마무리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제일 첫 번째로는 신학로 개척부터 시작해서, 신학로 개척을 통해서 원래는 이탈리아라든가 오스만주국에 있는 아주 트러블이 있던 지역을 넘어서서 유럽 전체 수많은 다양한 지역들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뭐 삼각무역이니 아니면 상업혁명이니 이런 것도 일어나게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성장하게 되는 상공 시민들, 추가적으로는 이제 절대적인 왕들도 등장하면서 절대 왕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절대 왕정이 이루어졌던 수많은 왕들이 있으니까 한번 다 기억해 두길 바라고, 그런데 이 절대 왕정에서 같이 성장했던 친구 누구냐? 아까 말했던 상공 시민들이에요. 이 시민들이 점차 성장하면서 특정한 한 사람의 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나중에는 국왕이 아닌 시민들, 다수의 국가로 넘어가는 국민국가로 넘어갔다는 것을 중점으로 보면서, 아까 말 영국과 미국과 프랑스까지 내용을 정리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많아요. 사실 1시간 동안 떠들었는데 이거 1시간 동안 정리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돌이켜보게 되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안녕.